707 특임단 소속 정하윤이 전화 통화 중 엄마를 협박하는 남자 목소리를 듣고 급히 휴가를 내어 서울로 향했는데 폭력 조직이 요양원을 빼앗으려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애라며 무시하던 조직원 7명이 새벽 한밤중에 하나씩 소음 없이 30초 만에 기절당해 사라지자 두목 장도식은 부하들을 찾지 못해 당황하며 직접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자라서 약하다고 생각한 순간 끝난 거예요 라고 말한 하윤이 장도식을 순식간에 제압하자 그제야 자신이 얕잡아 본 평범한 딸의 진짜 정체를 깨달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로 무음 제압이 가능했을까요? 왜 아무도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침 6시 부대 내 체력 단련실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항상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샤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곤 했죠. 707 특임단 소속으로 이곳에서 복무한 지 벌써 3년째. 그동안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어요. 하윤아, 잘 지내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피로와 걱정을 말이죠. 무릎 수술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셨거든요. 정미경, 제 엄마의 이름입니다. 25살에 저를 낳으시고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하시던 엄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그 보람 뒤에는 낮은 임금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이유도 결국은 엄마 때문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특수부대를 지원한 건 제 자신을 단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체구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저를 감싸주셨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들은 처음에 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50kg이 채 안 되는 제가 특수부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실전 훈련에서 보여준 제 실력을 본 후로는 모두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접 전투에서만큼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오늘도 엄마와 통화할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부대 일정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새로운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장비 점검을 마치고 나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더군요. 내일은 꼭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드디어 엄마께 전화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훈련이 끝나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엄마. 어머 하윤아,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했니?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작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릎은 어떠세요? 아직도 아프신가요? 응, 많이 나아졌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줌마, 전화는 짧게 하세요. 우리도 할 말이 있으니까. 거친 사투리와 협박하는 듯한 어조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엄마는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윤아,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대 일에만 신경 써, 알았지? 엄마, 지금 누구랑 계세요? 방금 남자 목소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윤아, 엄마 먼저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7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그 남자의 목소리, 협박하는 듯한 어조,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3번, 4번 더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제 전화를 받지 않을 리 없는데 말이죠.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엄마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제가 부대에 있는 동안 엄마 혼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심을 내렸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부대장님께 급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저는 딸로서 엄마 곁에 있어야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6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부대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떻게 말씀드릴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특수부대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급작스럽게 휴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대장님, 급한 가족사로 3일간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정하윤 중사, 갑작스럽네. 무슨 일인가? 어머니께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부대장님은 제 평소 근무 성실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지. 빨리 다녀와. 부대를 나서며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청바지와 후드티, 그리고 운동화. 평소 군복을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20대 여성 같았죠. 하지만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엄마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행 고속버스에서 내내 엄마 생각만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시던 엄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와도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엄마. 그런 엄마가 지금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 2시경 서울에 도착해서 곧바로 엄마가 일하시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그 작은 요양원이었는데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신이 보이는 팔, 거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원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듯한 시선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찰 기술을 활용해서 말이죠. 약 30분간 관찰한 결과 그들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간혹 안으로 들어가서는 큰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출입구에서 나오시는 엄마의 어깨가 평소보다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뒤를 따라 나오는 건장한 남자가 엄마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도 보였죠.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며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제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현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살고 계신 작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여시는 엄마의 표정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하윤아, 어떻게 갑자기? 하시며 저를 안으로 들이시면서도 계속 밖을 두리번거리셨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장도식이라는 지역 폭력 조직 두목이 요양원 부지를 재개발 명목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 거절하자 조직원들을 보내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계신 환자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 어제는 아예 요양원 안까지 들어와서 환자분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해봤지.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설령 잡아가도 금방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면서. 하윤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 정하윤이 아니라 딸 정하윤으로서 행동하겠다고 말이죠. 엄마를 혼자 두고 부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하윤아,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니? 너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지. 이번은 달라요, 엄마. 이번에는 딸로서 왔어요. 엄마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그날 밤 엄마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엄마를 반드시 지켜드리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히 전달해드렸어요. 새벽 2시쯤 엄마가 잠들어 계실 때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찰을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장도식과 그의 조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주요 거점이 어디인지, 그들의 일과 패턴은 어떤지,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요양원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여전히 감시하는 차량이 있었고, 교대로 사람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게는 정보였죠. 패턴이 있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따라오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딸로서 엄마 직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라고 하니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돌보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었는데 엄마를 보시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경 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남자 셋이 내려서 요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걷는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두 명은 전형적인 조직원 차림새였죠. 아, 정미경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목소리부터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장도식,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몸을 움츠리시며 안녕하세요라고 작게 인사하셨죠. 그런데 여기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장도식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경 선생님 딸입니다. 아, 딸? 그래요? 장도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작네요. 엄마 닮아서 약해 보이고 여자 하나 더 늘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작고 무해해 보이도록 어깨를 움츠렸죠. 적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거든요. 미경 씨, 우리 이야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언제까지 버틸 건가요? 환자분들도 계속 불안해 하시는데.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환자분들 갈 곳을 찾아드려야 해서. 시간? 이미 충분히 줬죠.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뭐. 환자분들한테도 미안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장도식은 말을 마치고 제게 다시 한번 시선을 던졌어요. 딸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아요? 여자애 하나 늘어봤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나간 후 요양원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분들은 모두 불안해하셨고 엄마는 자책하고 계셨어요. 하윤아, 미안해. 너까지 이런 꼴 보게 해서.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정확히 누가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본격적인 정찰에 나섰습니다. 장도식의 사무실 위치, 조직원들의 숫자, 일일 동선까지 모든 걸 파악해야 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도시 정찰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작은 여자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도 별로 없었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 수집한 정보는 상당했습니다. 핵심 조직원 7명, 주요 거점 3곳, 그리고 그들의 취약점까지. 이제 행동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무음 제압 작전을 실행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계획한 건 간단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조직원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것. 무기는 필요 없었어요. 제 손과 전략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요양원 앞에서 감시하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새벽 교대 시간을 노렸죠. 한 명이 차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러 갔을 때 저는 조용히 접근했어요. 뒤에서 목을 압박하는 슬리퍼 홀드, 3초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앞점을 눌러 기절시켰죠. 두 번째는 장도식의 사무실 근처에 있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는데 제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술에 취해 있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한 명씩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서 제압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났어요. 세 번째 목표는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장도식의 오른팔격인 남자였는데 혼자서 늦은 시간에 도시락집에서 야식을 사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정면 승부는 피해야 했죠. 대신 그가 사무실 계단을 올라갈 때를 노렸습니다. 뒤에서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재빨리 관절을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소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특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각각의 제압은 30초를 넘지 않았고 그들이 의식을 잃는 것도 조용했어요. 마치 밤 그림자 속으로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새벽 6시 장도식은 아직 자신의 조직원들이 모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제가 미리 그들의 휴대폰을 모두 회수해 놓았거든요. 뭐야, 이 새끼들이 왜 전화를 안 받아? 장도식의 당황하는 모습을 사무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지켜봤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그의 표정 변화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짜증만 내던 그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장도식이 직접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걸 보니 상당히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양원 앞에 도착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완전히 당황했죠. 이게 뭔 일이야? 어디 갔어, 다들? 저는 그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평범한 복장으로 서 있었죠. 장도식은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어제 그 작은 애 아니야? 혼자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그 순간 장도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차갑고 날카로운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말이죠. 뭐라고? 나를 기다렸다고? 장도식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겁에 질려서 떨고 있던 애가 갑자기 몸배짱이야? 저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부하들 찾고 있죠? 궁금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내 부하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고? 장도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설마 너가 뭔가 했다는 건 아니겠지? 여자의 주제에? 여자라는 이유로 약하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도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무작정 달려드는 타입,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저는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발로 그의 무릎 뒤쪽을 걸어서 균형을 무너뜨렸죠. 장도식은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고 저는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돌아가서 팔을 비틀어 올렸어요. 이게 뭐야?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예요. 장도식은 제 힘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자신이 얕잡아 본 작은 여자애가 실제로는 자신과 조직원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너 대체 누구야? 경찰이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정미경 선생님과 이 요양원에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습니다.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충분히 고통스럽게 말이죠. 알겠어요? 알겠어. 그만 놔줘. 진짜로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한다고. 정말로. 저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장도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어깨를 만지며 신음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내 부하들을 다? 궁금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쯤 다들 깨어나서 상황 설명하느라 바쁠 거예요. 사실 저는 조직원들을 기절시킨 후에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뒀었어요. 폭력 조직 활동 의혹과 함께 그들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드렸죠. 증거품으로 협박에 사용했던 흉기들도 현장에 남겨뒀고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이곳을 떠나서 다른 일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짓을 하다가 경찰서 단골이 되시든지. 장도식은 일어나서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이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은 없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식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가더니 차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쯤 경찰차 2대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침에 신고했던 폭력 조직원들을 조사하던 중에 이곳까지 오게 된 거겠죠. 경찰관들은 엄마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최근에 협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관련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당분간은 안전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요양원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환자분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특히 김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하윤이 덕분에 우리가 편안해졌구나. 미경이가 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겠어. 저녁 무렵 엄마와 함께 요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계속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하윤아, 다치지는 않았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괜찮아요, 엄마. 그냥 대화를 좀 나눴을 뿐이에요. 대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는데.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믿으세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누구도 엄마나 요양원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작고 여렸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랬듯이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엄마의 원룸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같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대에서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윤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해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새벽 5시, 엄마가 아직 주무실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침대 맡 탁자에 짧은 편지를 남겨뒀어요. 엄마, 조용한 방패는 가장 먼저 맞서고 가장 늦게 무너집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래주셨듯이 저도 엄마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어요. 사랑해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장도식과 그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요양원도 이제 안전했죠.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강함은 남을 지킬 때 나온다는 걸 말이죠. 엄마가 평생 저에게 보여주신 그 강함을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음의 심판은 끝났지만 엄마를 향한 제 사랑과 보호 의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나뿐인 딸이 한겨울밤 11시에 아빠, 저 지금 8차선대로 한복판에 있어요. 무서워요. 라고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70세 할아버지가 현장에 달려가 본 충격적인 광경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온몸에 멍자국과 찢어진 옷으로 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딸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평범한 퇴역 노인이었던 최명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30년간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정보부 장군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사흘 후 군용 헬기를 타고 재벌 본사 옥상에 착륙해 3일 안에 내 딸에게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소름 돋는 경고를 날린 것이죠. 하지만 재벌 3세가 이 경고를 무시한 순간부터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 재벌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썩은 권력층 300명이 줄줄이 무너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제 이름은 최명호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죠. 30여 년간 국군정보부에서 복무하며 나라를 지켜왔던 제가 이제는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군 생활 때부터 몸에 밴 시간 감각이죠. 세수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초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마당 한켠에 정성스럽게 갖고 놓은 장미며 국화 그리고 작은 텃밭의 상추와 고추들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죠. 물을 주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전에는 국가 기밀을 다루며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군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갑니다. 약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장군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최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계급이나 지위보다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싶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전 10시경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죠. 박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와 함께 두는 바둑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호 씨는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고들 하시지만 사실 바둑은 승부보다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거 작전을 짜던 습관 때문인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런 치열함보다는 여유로움을 즐기려고 하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은 주로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옛날 동료들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관여했던 사건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다뤄지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럴 때면 묘한 기분이 들죠. 한때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텔레비전 너머로 그런 일들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었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면 가끔 딸 민서가 찾아옵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사위 서준호는 재벌가 3세라고 하더군요. 처음 민서가 서준호를 소개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재벌가 자제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서가 행복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아빠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민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내를 일찍 보내고 혼자 키운 딸이라 더욱 애틋하죠. 민서가 어릴 때는 제가 자주 집을 비워서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니 고맙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자. 과거의 일들은 모두 묻어두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평범한 노인으로 살자.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최근 들어 민서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정보부에서 일하며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행동 패턴을 읽는 것이 직업이었던 제게는 딸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혼 적응기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죠.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민서가 점점 조용해지고 웃을 때도 어딘가 억지스러운 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민서야,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어느 날 제가 물었을 때 민서는 아니에요, 아빠?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민서의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서준호의 태도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서와 함께 집에 올 때면 서준호는 항상 서둘러 가자고 재촉했고 민서가 제와 대화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장인어른, 저희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의심을 품게 된 것은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서가 혼자 찾아왔는데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날씨가 꽤 따뜻했는데도 말이죠. 함께 차를 마시다가 민서가 컵을 들 때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가면서 손목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분명히 멍 자국이었어요. 민서야, 손목이 어떻게 된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서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문에 부딪혀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아빠. 하지만 그 멍의 모양은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강하게 잡아서 생긴 자국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보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다양한 폭력 사건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봤지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서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예전과 달리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준호 이야기가 나오면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준호가 전화를 걸어올 때면 민서의 목소리가 확연히 작아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눈에 띄었죠. 여보세요, 준호 오빠? 민서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마치 뭔가를 잘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예전에 민서가 연인 시절 서준호와 통화할 때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서서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민서의 결혼 생활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과거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30년간 국가를 지키며 악과 맞서 싸웠던 그 시절의 감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제 딸을 해치고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날은 12월 중순, 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민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도 이상했지만 민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민서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 지금 8차선 대로 한복판에 있어요. 편의점 앞이에요. 아빠, 무서워요. 민서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라고 했니?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빠, 빨리 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제가 30년간 정보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그때만큼 급박했던 적은 없었어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서가 말한 8차선 대로는 집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15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몰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한밤중에 대로 한복판에 혼자 있는 건지,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차선 대로에 도착했을 때의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도로 중앙 분리대 근처 편의점 앞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뛰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민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서야? 제가 부르자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민서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겨울 한복판에 그런 차림으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서의 얼굴과 몸 상태였어요. 입술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 부분에는 선명한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옷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손목과 팔뚝에는 누군가가 거칠게 잡은 듯한 자국들이 역력했어요. 민서는 추위에 떨면서도 제게 안기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민서를 안으며 물었을 때 민서는 그냥 준호 오빠랑 싸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어요.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욱 심하게 떨기만 했죠? 제가 보기에는 서준호가 민서를 폭행한 후 한밤중에 집에서 내쫓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옷조차 입지 못하게 한 채로 말입니다. 차 안에서 민서를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제 딸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하지만 우선은 민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서를 제 침실에 재운 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상처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다는 것을. 그리고 서준호라는 놈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민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서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새벽 5시경 민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정보부 시절 받았던 각종 훈장들과 군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것들을 꺼내면서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퇴역 노인이 아니었어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전직 정보부 장군 최명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민서를 제 침실에 재운 후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하나씩 열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군복을 꺼내 털면서 가슴에 달려있던 여러 개의 훈장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그리고 보국훈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30년간 나라를 위해 바친 시간들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아니라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정보부에서 근무하면서 만나 교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국방부 고위 관료들, 국정원 간부들,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검찰과 경찰 고위층까지. 이들은 모두 제가 현역 시절 함께 국가 기밀 업무를 처리했던 동지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거 제 직속 부하였던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령은 현재 국정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김 대령 나다. 최명호다.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 대령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제게 대한 존경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 오늘 오후 2시에 옛날 장소로 나올 수 있겠나? 제가 말한 옛날 장소는 현역 시절? 우리가 비밀 작전을 논의할 때 자주 이용했던 남산의 한 찻집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합참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죠. 박 준장, 최명호다. 긴급한 만남이 필요하네. 박 준장 역시 즉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지들은 여전히 제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남산의 그 찻집에서 김 대령과 박 준장을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평상복을 입고 나온 것을 보고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표정을 보자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군님? 김 대령이 먼저 물었을 때 저는 민서에게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빼고 핵심만 전달했습니다. 제 딸이 재벌 3세한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네. 어젯밤에는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겼고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재벌이 누구죠? 서준호라는 놈이네. 대한그룹 회장의 아들이고. 제가 대답하자 박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정치권과도 깊은 관계가 있죠? 바로 그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네.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적인 문제야. 우리가 현역 시절 그렇게 싸워온 부패와 불의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나? 김 대령과 박 준장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현역 시절 정치권과 재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장군님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박 준장이 말했을 때 저는 작전명을 선언했습니다. 작전명 정의의 그림자를 발동하네. 이는 현역 시절 우리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용했던 특별작전 코드명이었어요. 목표는 서준호와 그 배후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야. 김 대령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박 준장도 합참 쪽 인맥도 총동원하죠라고 답했어요. 30년 전 젊은 장교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각 기관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민서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민서를 보면서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과거의 동지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는 것이었죠. 정의의 그림자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서준호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대령과 박 준장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서준호는 매일 오전 10시경 대한그룹 본사 4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장군님, 정말 헬기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거든. 단순히 찾아가는 것과 군용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죠. 후자는 명백한 권력의 시위이자 상대방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박 준장이 합참을 통해 헬기 사용 허가를 받아냈고 김 대령은 국정원 소속 경호요원 4명을 배치했습니다. 모두 제가 현역 시절 함께 일했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간단한 지시만 내렸습니다. 위압적이되 폭력적이지는 말라. 우리는 깡패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날 오전 9시 30분 저는 육군 정장을 입고 헬기에 올랐어요. 가슴에는 모든 훈장을 달았습니다. 을지무공훈장의 무게가 예전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헬기가 이륙하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마치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했습니다. 조종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한그룹 본사 건물 옥상에 헬기가 착륙하는 순간 건물 안은 아마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갑자기 군용 헬기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보안팀이 달려왔지만
제 뒤따라 내린 경호요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국정원 소속입니다. 공무 수행 중이니 협조 바랍니다. 보안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즉시 위층에 보고했어요. 엘리베이터로 40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서준호의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용건으로 오셨는지 하고 묻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서준호를 만나러 왔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서준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제 뒤따라 들어온 경호요원들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특히 제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본 순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더군요. 서준호 씨죠? 제가 말했을 때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고? 최명호라고 하네. 민서의 아버지야. 제가 자신을 소개하자 서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인 어른,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서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내 말부터 들어보게. 저는 서준호의 책상 앞에 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네. 내 딸을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서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어요. 나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왔네. 그동안 온갖 악과 맞서 싸워왔지? 하지만 내 딸을 괴롭히는 놈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어?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무실 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저는 서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3일 안에 내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리고 다시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마라.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준호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는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제대로 알게 될 거야. 나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거든. 마지막으로 저는 명함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명함에는 제 현역 시절 직책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후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게 될 거야.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고로 나는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네. 그리고 경호요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정의의 그림자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서준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 시간은 충분했어요. 사흘이라고 했으니까 하루가 더 남아있긴 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선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물어봐도 서준호는 여전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시작이군. 저는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단계 작전을 개시하네. 김 대령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지금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김 대령과 박 준장이 수집한 서준호에 대한 정보는 상당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행적, 재정 상황, 인간관계, 그리고 각종 불법 행위들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서준호는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더군요. 첫 번째 타격은 국세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준장의 연결고리를 통해 서준호의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어요. 물론 제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전달된 것이었죠. 서준호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겨놓은 자산들, 허위 기부금 신고를 통한 세금 포탈, 그리고 각종 골프 접대비를 사업비로 처리한 내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대한그룹 본사와 서준호의 자택에 동시에 들이닥쳤어요.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참 속이 시원하더군요. 서준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생중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같은 날 오후 검찰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검찰 고위층과의 인맥을 통해 서준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과거 서준호가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 사건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들은 그동안 서준호의 권력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조사를 시작하자 하나둘씩 진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명의 여성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셋째 날에는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습니다. 서준호가 대표로 있는 자회사들의 분식회계와 횡령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박 준장이 금감원 출신 동기를 통해 연결해준 루트였어요. 회계장부를 뒤지다 보니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서준호는 결국 긴급 체포되었어요. 혐의는 성추행, 횡령, 탈세, 그리고 분식회계까지 총 4가지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죠.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재벌 3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의 진짜 목표는 서준호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 자체였어요. 서준호의 아버지인 서 회장과 정치권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부패의 카르텔 자체를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김 대령이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서 회장이 지난 10년간 정치인들에게 건넨 돈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했거든요.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심지어 판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부패 카르텔이군. 제가 말하자 김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저는 박 준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합참 쪽에서 갖고 있는 정치인 관련 정보도 모두 동원하게.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어? 일주일 후 서준호의 구속에 이어 서 회장도 검찰에 소환되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서 회장과 연결되어 있던 현역 국회의원 5명도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죠. 언론에서는 이를 대한민국 정치사를 뒤바꿀 수 있는 대형 비리 사건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히 민서를 괴롭힌 놈들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을 뿐입니다. 민서가 뉴스를 보면서 아빠, 이 모든 게 저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민서야. 이건 원래 있어야 할 일이었어? 다만 내가 그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서준호와 그의 아버지 서 회장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김 대령과 박 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제 집 서재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장군님, 목표는 달성된 것 같습니다. 김 대령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김 대령. 이건 시작에 불과해. 두 사람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자 저는 서재 한쪽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파일에는 제가 30년간 정보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집하고 기록해둔 모든 부패 인사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치인, 재벌, 고위공무원, 심지어 언론인까지 포함된 방대한 자료였죠. 이게 내가 진짜 하려던 일이네. 박 준장이 파일을 넘겨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그래, 대한민국 전체의 부패 카르텔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제가 말하자 김 대령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사실 민서 사건은 제게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진짜 꿈꿔왔던 것은 이 나라의 부패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지만 이제는 달랐죠? 더 이상 제약이 없었어요. 하지만 장군님,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수행하려면 박 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지난 한 달 동안 서준호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는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각 기관의 핵심 인물들과 연락을 취하고
과거의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국정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심지어 감사원까지 모든 기관에 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전명을 바꾸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의의 폭풍이야. 김 대령과 박 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정의의 그림자는 은밀한 작전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할 거야.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말이지. 다음 날부터 전국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정치인 20명에 대한 동시 수사를 발표했고 국세청에서는 주요 재벌 10개 그룹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외국 자본과 연결된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죠. 언론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척결 작전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 15명이 구속되었고 재벌 총수 7명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연루되어 파면되거나 구속되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법관 1명과 헌법재판관 2명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었어요. 이들이 재벌들로부터 받은 뇌물과 특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이 뒤바뀌는 거네요. 김 대령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목적이었어? 썩은 것들을 모두 도려내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거든. 한 달 후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총 기소된 인원이 300명을 넘었고 몰수된 부정축제액이 3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척결 사건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정치자금법이 대폭 강화되었고 재벌 개혁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부 개혁도 본격화되었죠. 민서가 뉴스를 보면서 아빠 정말 대단해요.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민서야. 이제 너 같은 사람들이 불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작전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대한그룹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서 회장과 서준호 부자는 각각 10년형과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그들이 쌓아올린 부정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사회복지사업에 쓰이게 되었어요. 정말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변화였어요. 정치자금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재벌 총수들의 불법 승계가 원천 차단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부도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어 더 이상 권력과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났죠. 장군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김 대령이 마지막 보고를 위해 찾아왔을 때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네요. 박 준장도 후배들이 더 이상 부정한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준호가 구속된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빠, 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민서가 어느 날 제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민서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라. 민서는 결국 이혼 절차를 마쳤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 일을 시작했어요.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정의의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다소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민서가 아빠가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의미라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회사원, 학생, 주부,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사장님, 뉴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해졌다면서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실 때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다행인 일이죠. 제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서는 카페 한쪽에서 사회복지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각종 부당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아갔어요. 민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민서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민서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민서가 제 손을 잡으며 아빠는 정말 영웅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영웅이라니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었고 동시에 제 딸도 행복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서재로 가서 예전 군복과 훈장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것들을 영원히 보관해 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꺼내 쓸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신념이 살아 있었어요.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지금 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민서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과거 제가 관련된 사건들이 언급될 때면 뿌듯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있을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